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믿기 힘든 이 한 줄에 일본 학계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 일본은 7위, 한국은 6위. 일본 총리는 침묵했고 도쿄의 한 정치학 교수는 논문을 폐기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라 믿어온 일본 사회, 그 믿음에 균열을 낸 건 숫자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왜 일본은 끝까지 앞서 있다고 확신했던 걸까? 그리고 그 교수는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무너졌던 걸까? 그가 맞닥뜨린 건 단순한 수치의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죠. 그 모든 이야기를 직접 서울을 밟았던 한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야? 도쿄 한복판,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케이오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야마모토 유스케는 연구실 한켠에서 조용히 논문 심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죠. 그러다 무심코 열어본 국제뉴스 속 포브스 랭킹, 그 제목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5 세계 강대국 순위 한국 6위, 일본 7위.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일본 외교의 핵심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유스케 교수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수많은 논문에서 일본의 기술력, 외교적 노련함, 경제 규모 등을 근거로 한국과의 격차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순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그는 마우스를 던지듯 누르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수치들은 단순한 착시가 아니었어요. 1인당 GDP, 수출 성장률, 국가 이미지 지표, 문화산업 수익 등 대부분에서 일본과 비슷하거나 앞서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오류일 거야. 해석을 잘못했거나 표본이 왜곡됐을지도 몰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한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 미사코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다들 오늘 뉴스 봤어? 한국이 일본보다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앞섰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사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봤어요. 나도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거야? 그 순간 아들 렌이 입을 열었죠. 아버지, 요즘 게임 업계 흐름 모르시나 봐요. 전 세계 매출 상위권 게임 리스트에서 한국 게임이 일본 게임보다 더 많아요. 모바일, PC 가리지 않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 IP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많아요. 유스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번엔 딸 하나에게 향했습니다. 하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드럭스토어나 백화점에 가면 한국 브랜드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SNS 마케팅이 엄청 강력해서 일본 브랜드는 이제 거의 따라잡기 힘들다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동시에 들려오는 듯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건 그냥 유행일 뿐이야. 일시적인 트렌드라고. 우리 산업은 훨씬 더 깊고 강해. 그런 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유스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미사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혹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유스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족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늘 자신의 말에 동의하던 이들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포브스 리포트와 데이터 출력물이 쌓여 있었죠. 내가 뭘 놓친 거지?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로 반박해야 해. 나는 학자니까. 그는 반박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자존심과 신념, 세대와의 대화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연구실 속에서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변화와 그것을 알아차린 가족들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야마모토 교수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밝힌 연구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논문이 아니라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장문 보고서를 쓰고 있는 기분이 들었죠. 우리는 경제대국이야. 기술력, 산업 기반, 군사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위에 있어야 해. 그래야 이 세계가 설명이 돼. 하지만 엑셀로 정리된 최신 데이터는 차가운 수치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일본을 압도했고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디어 수출 수익은 일본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심지어 유튜브 시청 시간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일본 것을 앞서고 있었죠. 말이 안 돼.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자원과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는 무심코 20년 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정민우라는 이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학문적 열의도 강하고 질문도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메일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그 정민우였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정치 심포지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변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자리인데 교수님의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유스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서울. 가야 하나? 이대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마음도 숨어 있었죠. 직접 가서 확인하자. 데이터가 왜곡된 건지 과장된 건지 내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 결국 그는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선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이건 내 신념을 시험하는 길이야. 야마모토 교수는 그렇게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자존심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적어도 그는 직접 본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죠. 그가 서울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논리의 기둥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요. 야마모토 유스케 교수는 연구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포브스 순위가 크게 출력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6위, 일본 7위. 단순한 숫자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뒤처졌단 말인가? 그는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려는 듯 조용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이웃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잠시 반짝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일본이 다시 중심이 될 거라 믿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지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인 추월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뭘 보고 있었던 걸까? 그는 반사적으로 국가 주요 지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GDP부터 시작해 기술 수출, 콘텐츠 수익, 방산 수출, 교육 수준, 의료 접근성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엔 하나하나 반박거리를 찾으려는 심산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출 규모도 비슷해졌고 배터리 산업은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격차는 실로 충격적이었어요.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과 SK는 이미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일본은 소재와 부품에서만 간신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래도 문화 쪽은 아직 우리가 강세겠지. 그는 그렇게 자위하며 콘텐츠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는 또 한 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시청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 킹덤 등 수많은 작품들이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어로 그대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야. 이건 서사의 주도권을 가져간 거야. 그는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 콘서트 티켓 예매율, 유튜브 조회수 등 수치는 이미 일본 아이돌 산업의 전성기를 넘어선 수준이었죠. 자신의 두 자녀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했던 이유가 이젠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외면해왔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조용히 울렸어요. 정민우 교수에게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이었죠. 서울이라. 유스케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친근하고 단정한 문체로 그를 초대한 정민우 교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요즘 동아시아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접 가서 보자. 이 모든 흐름이 진짜인지 과장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출국 전날, 그는 가족과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별말 없이 식사를 이어가던 중 딸 하나가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 진짜 한국 가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회에서 초대받았어. 가서 좀 보고 오려 한다. 아들 레는 장난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도 드디어 명동에서 케이크 대신 팥빙수 먹는 거 보시겠네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럭스토어에 가면 제가 말한 한국 브랜드들 다 진열돼 있을 거예요. 유스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소리 뒤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작은 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나는 이 나이에야 겨우 이해하려고 발을 들이려는 거고. 그날 밤 그는 노트북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실체를 마주하러 간다. 이건 한국을 위한 것도 일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 그는 짐을 쌌습니다. 설레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의심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서울행 항공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새벽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묘하게 맑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차분한 몰입에 가까웠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과 질서 정연한 줄, 무표정하지만 깔끔한 안내 요원의 태도.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그는 일본의 관료적이고 느린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잘 정비된 사회라는 느낌이 드는군. 속으로 중얼이며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는 생각보다 훨씬 정갈했습니다. 좌석마다 설치된 충전 포트,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 조용한 승객들. 그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고개를 돌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도착 시간과 단 1분도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 그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금의 저녁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딘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일본어 간판보다 더 많은 한국 브랜드,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이거 진짜 예뻐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괜찮아요. 한국 상점을 둘러보던 일본 여성 2명이 말하는 걸 듣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화장품 샘플과 패션 아이템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무심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 모습이 바로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인가. 그는 그렇게 서울이라는 도시와 마주하며 점점 마음을 여는 중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가 생각한 속도만 빠르고 시끄러운 신흥 도시가 아니었죠. 질서와 에너지, 그리고 신뢰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에겐 더 깊고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있을 국제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인식의 탑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유스케 교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컨벤션 센터를 향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임에도 회의장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하나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기업인들, 번역기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외국인 참석자들, 그리고 빠르게 정리되는 안내 시스템. 모든 게 효율적이면서도 기민했습니다. 정민우 교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유스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내면은 이미 깊게 흔들리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표자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실장이었어요. 그는 한국 반도체의 구조적 우위, 공급망 다변화 전략, 글로벌 동맹과의 협업 사례까지 조목조목 짚어 설명했습니다. 유스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수치가 너무 정확했고 전략은 구체적이었어요. 그가 늘 자부하던 일본 기업의 신중함조차 여기선 느리고 수동적으로 보였습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제품 생산과 상용화 타임라인, 협력국과의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관련된 특허 수까지 명확히 제시되었어요. 그는 믿기 힘든 마음으로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책까지 통합돼 있잖아. 세 번째 발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맡았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과 국제 수출 협상 현황이 실시간 영상과 함께 전달되었죠. 그는 영상 속 비행 장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행체가 공중에서 회전하고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며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실험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어요. 이건 개념이 아니라 실체다. 그의 뇌리에 박힌 것은 단순히 기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술들을 통해 어떻게 국가 전략과 외교, 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묶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였어요. 오후에는 문화 콘텐츠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CJ, 하이브, 넷플릭스 코리아가 공동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주제는 감성 설계와 글로벌 콘텐츠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영화가 단순히 흥행을 노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특정 연령대의 감정 곡선을 분석해 시나리오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장면의 색감과 음향, 편집 템포까지 감정과 일치하도록 조율합니다. 유스케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문화 콘텐츠를 창의성이나 운에 의존하는 예술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것은 정확한 기획, 그리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감정의 전략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로 정민우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력은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과 서사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유스케는 그 순간 과거 자신이 썼던 논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국민총생산, 통화정책, 동맹구조 같은 용어가 가득했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은 이야기, 공감, 심리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두 세계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도약이 아니라 설계된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아는 감성,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질문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들은 순간 유스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포지엄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논리, 수치, 권위, 그리고 비교의 틀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 알고 있었다. 다만 외면했던 거지. 심포지엄이 끝나고 그는 회의장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도시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도보로 명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걸으며 자신과 싸우고 있었죠. 방금 들은 발표들, 정민우 교수의 마지막 문장,
그리고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논리 체계가 겹쳐지며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명동거리로 들어서자 밝은 간판들과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 중에는 유학생도 있었고 관광객도 있었죠. 이 마스크팩은 품질이 진짜 좋아요. 일본에서도 이건 인기 많아요. 여기 화장품은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데 패키지도 예쁘고 성분도 착해요.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한국이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들의 생활과 감정, 소비와 의식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건 산업의 결과가 아니야. 인식의 점유야.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근 북촌 한옥마을 골목으로 들어섰을 땐 잠시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진 골목,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 전통음악 소리, 그리고 가로등 아래 고요히 걷는 사람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순이 아니라 통합을 해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논문으로 이 나라를 해석할 수 없었어요. 필드워크의 단편적 해석이나 숫자의 비교로는 이 복합적인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시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본 것은 외면했던 진실의 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어쩌면 늦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는 더 이상 학자라는 신분에 기대어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변화한 세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게 아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야마모토 유스케 교수는 잠시 게이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서울에서 마주한 진실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아내 미사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차창밖 도쿄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음 한구석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복잡했죠. 다녀왔어요. 서울은. 그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미사코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살짝 조이며 물었습니다. 어땠나요? 많이 달랐어요?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어. 특히 사람들의 생각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두 자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렌은 게임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말했죠. 아버지, 서울에서 게임 박람회도 보셨어요? 유스케는 그 말에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학회 일정이 빡빡해서 그럴 틈은 없었지.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생각나더군. 한국 게임이 왜 글로벌에서 통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 하나는 주방에서 컵을 들고 나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말한 브랜드도 보셨어요? 명동에만 가도 꽤 많을 텐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봤다. 명동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줄 서 있는 걸 보았지. 내 말대로였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략과 감성이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더군. 자녀들의 얼굴에 옅은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다, 렌. 그날 내 말을 무시했던 거, 그리고 하나, 너도. 나는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본다고 믿었는데 너희는 이미 더 넓게 보고 있었더구나. 미사코는 식탁 맞은편에서 차분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는 한참을 생각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반박 논문은 폐기했어. 대신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새 글을 써보려 해. 더는 과거의 논리로 현재를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 그날 밤 그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연구실 안은 고요했어요. 그는 기존에 써두었던 논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을 일시적인 성공으로 규정했던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는 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손을 움직였습니다. 21세기 강국의 조건 기술, 문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 제목을 입력한 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뒤 유스케 교수는 대학원 수업에서 평소와는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강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감정과 인식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그것을 보고 왔어요. 한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말은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유스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이고, 변화를 부정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한 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교수님의 변화된 시각,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유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나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 이젠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까운 글을 쓰고 싶네. 그날 밤, 그는 다시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캠퍼스의 풍경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논문에 필요한 건 사실과 수치뿐만 아니라 변화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게 아니었다.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학자가 되려 한다. 야마모토 유스케 교수는 새로운 논문의 초안을 완성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것을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본 중심이라는 시각을 흐리지 않으려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논문은 동아시아 신질서라는 큰 틀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정면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문화, 외교적 전략을 단순히 사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후 동아시아 협력 모델의 핵심 축으로 평가했죠. 기존의 질서를 도전받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학계 내부에서 반발은 예상됐습니다. 논문이 공개되자마자 예상대로 일본 보수 언론과 일부 학자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나친 미화다. 일본 학자가 왜 한국을 지켜세우나? 이건 일본의 위기를 조장하는 글이다. 그러나 유스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관념보다 훨씬 실체에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학술 토론회와 좌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의 변화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가? 우리 젊은 세대는 이미 한국과의 비교를 넘어서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은 그의 관점에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유했고 일본 내 한류 문화 소비자층과 연결되어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 NHK의 학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진이 유스케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와 학계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죠. 촬영 당일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조심스레 넥타이를 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직접 보고 듣고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의 축적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구조적인 움직임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제작진 중 한 명이 살짝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제 관점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동생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방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유스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그는 뜻밖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민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방송 잘 봤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는 걸 느낍니다. 그 시작점에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그 메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렌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논문 내고 나서.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 그러나 점점 공감하는 목소리도 들리더구나. 특히 너희 세대가 한국과 협력하는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 나도 희망을 가져. 하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고도 한국에 다녀온 교수들, 연구자들이 늘어나겠네요.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나도 그런 다리가 되려고 해. 더는 경쟁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서. 그날 밤, 그는 오래전 한국 제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민우 교수, 유학 생활에 지쳐 눈빛이 흐려졌던 이영진, 늘 밝게 웃던 박서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때 보여준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는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 포럼 설립, 한일 공동 학술 교류 프로그램 기획 등. 그의 손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을 중심에 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이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연구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게 아니다. 단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눈을 뜨기로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우위라는 자존심 속에 한국의 변화를 애써 외면했던 한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시선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수치보다 더 강한 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그는 서울에서 처음 알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순위의 역전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심 위에 피어난 이해, 그리고 받아들이는 용기의 기록입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